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취득 강좌.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전산세무 2급 중에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해 볼 내용 중에 과목은 재무회계 과목이고요. 재무회계 이론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 2급에 대한 실질 자격시험에 대한 시험 안내와 과목별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그리고 회계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전산세무 2급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응시하고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앞에 license.kacpta.or.kr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앞에 라이센스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명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검색하실 때 세무사회라면 세무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일반적인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보는 별도의 원서 접수하고 결과도 확인하고요. 기출문제도 볼 수 있는 자격시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없는 세무사회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래쪽에 시험 일정이 좀 있죠. 23년도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연 6회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6회 중에서 내가 시험을 그래도 온라인 강의로 매일매일 뭐 24시간 동안 틀고 공부하거나 이러는 분들은 거의 없고, 인간인데 그렇게는 안 될 거고, 12시간 공부도 안 될 거고, 최대 한 4, 5시간 공부한다고 치면 온라인 강의로 매일매일 듣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는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공부하는 방법의 특징이지만 온라인은 제가 막 떠들고 여러분은 듣고 그게 이해가 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산세무를 공부한다 이 얘기는 전산회계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은 딱 다짐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연 6회 시험 일정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기출문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KL앱 수업용 프로그램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 알고 계시죠? 자, 시험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시험으로 두 가지를 같은 시간에 보죠. 1시간 반 동안 시험 봅니다. 세무 2급은 90분 동안 시험을 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 전산회계 1급을 혹시 공부하셨거나 시험을 보셨던 경험이 있다면 전산회계 1급은 처음에 만약에 딱 응시한다. 나는 회계 공부 처음 했다. 회계 1급이 재밌더라. 그래서 시험을 봤다. 그럼 1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첫 시험이니까. 떨려. 그리고 문제가 60분 동안 다 풀기에는 조금 많다고 느껴져요. 자, 근데 세무는 문제가 양이 많다 할지라도 1시간 반 동안 시험 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조금 어려워질 뿐이죠. 그래서 이론은 15문제 출제되는데 15문제가 한 문제당 2점씩이에요. 그래서 이론 전체 점수 배점은 30점이고요. 실기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문제를 읽고 입력하는 거예요. 분계를 입력하는 거죠. 대부분은.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연말정산을 아예 하거나. 그런 형식의 문제고요. 실기 점수는 토탈 70점이에요.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인데 합격이 되는 점수는 전체 70점이면 합격이 된다. 그러니까 이론 다 틀리고 실기만 다 맞아도 70이면 되는 거예요. 이론은 뭐 한두 개는 맞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실기를 잘 하시긴 해야 돼. 근데 실기를 되게 잘해도 실기가 실수가 들어가면 이론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는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양이 많아요. 근데 다 나오냐는 또 아니야. 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범위는 넓고 문제가 나오는 건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다 해야지. 짧게 짧게 제가 진행은 해요. 길게는 안 해요. 제가 이제 따로 다른 곳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길게 길게 해요. 설명을 주구장창 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온라인 강의를 길게 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를 않고 그리고 저도 길게 할 수 없고 짧게 짧게 하고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요. 이해가 안 되면 한두 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게요? 넘어가세요. 한두 개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한두 개 때문에 70점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이 과정을 들으셔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전산회계 1급을 공부를 하셨거나 공부했는데 69점으로 떨어진 게 아니죠. 붙은 거야. 잠재적으로 합격자야. 근데 우리가 실수한 거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이랑 세무 2급을 같은 날 응시를 하세요. 그러면 오전 오후 시간이 다르니까 같은 날 시험 봐서 자격증을 두 개를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세무를 공부하면 회계 1급이 너무너무 쉬워져요. 근데 회계 1급만 공부하고 회계 1급에서만 계속 멈춰 있으면 회계 1급은 계속 어려워. 근데 세무 2급으로 일단 들어갔어. 그러면 아, 회계 1급이 이제 이해가 되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전산세무 2급 강의는 전산회계 1급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가 전제입니다. 처음부터 차대변을 설명하거나 현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자, 과목은 네 가지입니다. 재무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가회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산세무 2급을 전산회계 1급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회계 1급이 공부가 돼야 세무 2급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세무 2급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시면 뭔 소리야?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이렇게. 왜냐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해요. 자세한 설명은 회계 1, 2급에서 제가 하니까. 자, 그럼 재무회계 공부할 때는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가 약간 있어. 그 알파를 세무 2급에서 진도 나갈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전체 범위를 공부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초석이 돼. 이론이 안 되면 실기 프로그램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무조건 연결돼 있고요. 재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득세 파트는 회계 1급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아주 중요한 세무 2급 개정의 세무 2급 자격증의 주된 과목이죠. 우리가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돼요. 이거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과목이 제조기업을 기준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조기업이면서 우리가 시험 보는 게 법인이거든요. 그럼 제조기업인 법인기업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제품을 제조하면 원가를 계산하는 게 핵심이고 그러면 원가 회계를 공부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를 한 게 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만 추가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의 과목은 크게 네 가지 과목이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재무회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출제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 15문제, 나머지는 실기입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라는 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를 더해서 전체 30% 배점이라면 15문제라고 봤을 때 재무회계가 5문제가 나오고요. 원가회계가 5문제가 나오고요. 세무회계에서 부가세 소득세 더해가지고 5문제씩, 2점씩 해서 30점. 그리고 실무는 다양해요. 전표 입력하고 결산하는 거, 매입 매출 넣고 신고서 만드는 거,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 그러한 범위로 전체가 70%. 다 더해서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죠.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요. 실무는 K랩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는 어떤 것들을 추가로 공부하게 되는지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계정을 중심으로 나눠보면 재무상태표 중에 우리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묶어서 유동자산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용 등을 묶어서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잖아요. 그중에 당좌자산 중에서 여러분이 주로 학습을 해야 될 내용들은 대손 처리하는 방식, 대손 회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 공제를 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리고 유가증권 중에 단기매매증권은 전산회계 1급에서 두루 다루는데 세무 2급에서는 그거 비교해가지고 매도가능증권이 어떤지 해봐. 너 공부 좀 해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도 아주 많이 나오는 과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재고자산에서는 주로 원가를 계상하거나 그다음에 감모손실, 평가손실이 거의 무조건
객관식으로 나오든 실기로 나오든 무조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유동 중에 투자자산에는 이 매도가능증권이 원래는 투자니까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도 같이 투자자산 카테고리 안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는 범위고요. 유형자산은 취득하고 감가상각하고 이러는 거는 다 알지? 그러면 좀 특이한 것들 좀 해봐. 이런 거. 아직 우리가 회계 1급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고요. 기타 비유동자산은 뭐 보증금 같은 것들이니까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유동부채 나올 거고 비유동부채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사채가 좀 중요하게 나오고요. 충당부채 중심으로 이론에서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 아니면 사채에 대한 이자 상각 이런 식으로 비유동부채 중에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형식 많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게 자본이죠. 근데 그 자본은 5가지로 구성되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그 자본의 구성 요소, 자본 중에서 증자하는 경우, 감자하는 경우,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손익이 일어나는 경우, 매도가는 증권 평가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매출 계정이 제품 매출이고요. 비용의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 원가인 거예요.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판관비가 무엇이며 영업의 비용이 무엇이고 영업의 수익이 무엇인지는 전산회계 1급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수익과 비용에서는 여러분이 막 추가적으로 이걸 또 공부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쭉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회계 처리를 이미 했는데 이 다음 연도 X1년도에 했던 회계 처리랑 X2년도의 회계 처리가 차이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줄 것이냐 해당하는 회계 변경하는 경우 잘못된 회계 처리를 수정하는 경우 재무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체계 자, 이런 부분들이 전산세무 2급에 주로 출제가 되는 거야. 제가 안 쓴 건 안 나옵니까? 물어보면요. 나오죠. 다 나오는 거예요. 전산회계 1급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양이 생각보다 아주 작지는 않다. 자, 그러면 제가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23년도 2월 달에 그러니까 맨 처음 연도, 이번 연도 가장 첫 시험으로 출제가 됐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산세무 2급이 만약에 처음이다. 그러면 아 이런 게 시험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90분 동안 시험 보고요. 전체 페이지는 14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요. 세무 2급은 12시 반에서 2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아래 보시면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기출문제는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이 과정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쭉 내려가시면 이론 시험이 15문제인데 문항당 2점이죠. 재무제표, 현금, 유동부채, 유가증권, 자본까지가 재무회계. 106회가 엄청 쉬웠네? 딱 문제 봐도 전산회계 1급 수준에 웃돌진 않는데요. 그 다음에 6번부터가 원가입니다.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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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해서 10번까지 5번, 6번부터 10번까지 5문제 원가. 그리고 11번부터 12번 2문제 부가세. 13번 소득세, 14번 소득세, 15번 소득세, 3개 소득세. 그래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세무와 관련된 소득세, 부가세 토탈 5문제. 끝나면 이제 실무시험 프로그램 들어가서 입력하는 건데요. 자, 입력하는 문제 중에서 맨 처음에 전산회계 1급을 혹시 공부하셨다면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 처음에 들어가면 거래처 등록하시오. 회사 등록 수정하시오. 거래처별 뭐 초기월 수정하시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전산세무는 그런 거 없고요. 바로 그냥 일반 전표에 전표 입력하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돼요. 3점씩. 3점씩 5문제. 15점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매입 매출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세 거래만 3점씩 5문제. 15점이야. 똑같이. 5문제씩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냥 부가세 신고서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10점이 배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한 문제가 2점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6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점이 부가가치세를요. 요즘에
종이로 신고 안 하죠. 다 전자신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전자신고하는 게 시험에 나와. 엄청 쉬워. 2점. 해서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10점이에요. 자, 그리고 끝나면 결산을 수행하는 건데 결산은 15점이죠. 3점씩 5문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해서 결산 15점. 그럼 마지막에 남아있는 실기시험 점수가 15점인데 그 15점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이 사람의 부양가족이나 급여자료 같은 거 확인해 가지고요. 내용을 입력해서 급여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로 5점 배점이고요. 이게 5점 배점.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한 사람의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전체 점수가 10점이나 돼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궁금해하셨나 모르겠네. 그 대부분 이렇게 직장 생활하거나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닌가? 연말정산? 그리고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궁금한 게 이걸걸요?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얼마가 공제가 될까? 내 부양가족을 공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 의료비는 어떻게 쓴 의료비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의료비 지출한 비용 중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게 안 된다며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신고하는 거지? 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려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누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열면 뭐해? 열기만 해. 클릭만 잘해. 몰라. 왜 모르냐? 내용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 모든 시험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을 알면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는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쓰기 나름이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이제 K랩이라는 세무사랑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지. K랩 프로그램이 실무에서 그냥 무한대로 어느 회사 가도 K랩을 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런가요? 아닐걸요? K랩을 모르는 회사도 많을걸요? 자체 ERP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더존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자, 이 자격증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시험 문제를 좀 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K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진 않아요. 결국에 전산세무 2급을 땄다. 이 얘기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다. 근데 프로그램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가 K랩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더존 프로그램 쓸 수 있어? 물어보면 못 씁니까? 아무 문제 없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아요. 98%가 같아요. 2%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존 프로그램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어도 이 프로세스는 똑같구나. 똑같은데 누가 만들어서 모양이 어떠냐, 색깔이 어떠냐, 입력할 때 메뉴가 어디에 달라붙어 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세무회계 프로그램은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코드도 같아요. 코드가 다르면 그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죽어요. 안 써요 아무도.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K랩 프로그램이 별로 못마땅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세무 2급 기출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받고 여러분 중에서 이제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도 받아봐요. 쭉 훑어봤어? 절대 손 못 대겠어. 그러면은 반드시 회계 1급에 대한 학습이 100%가 된 상태에서 오셔야 되고요. 대충 느낌이 와. 알겠어. 따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들어와 하는 거고. 회계 1급 공부가 되신 분들 한해서 자, 지금부터 재무회계를 좀 볼게요. 지금은 진도 나가는 게 아니고요. 회계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회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경제적인 돈과 관련된 거잖아. 선택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냐,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냐에 대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이들이 하고 싶어 해. 그러면 이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뭐예요?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양식을 만들 때 그지같이 만들어요? 아니면 완벽하게 만들어요? 최대한 완벽하게. 그렇게 완벽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원칙이 따로 있죠. 그거 우리가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잘렸네.
누구에게 보여줘? 외부 정보 이용자. 우리 회사에 직접 일하면서 우리 회사로부터 돈 받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회계를 뭐라고 부르냐? 재무회계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유용한 정보가 뭐니?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 그 유용한 정보를 네 글자로 말해봐. 네 글자? 이건데.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뭔데? 그러면 5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돼 있어. 이게 뭔데? 이게 뭔지를 공부하는 게 회계야. 됐죠? 이게 뭔지를 공부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게 뭔지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이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 재무회계는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를 향해 있죠. 언제 만들어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상장기업은 특히. 이미 지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정보다 이르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어요. 23년도에 봐요. 몇 년도 거죠? 23년도에 보는 재무제표가 23년도에 결산된 겁니까? 22년도 거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미래 정보를 예측하는 거죠. 자, 이것과 반대로 관리회계는 어떤 거냐? 우리가 원가회계를 공부하니까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걔가 이 사업을 계속 할까 말까를 판단하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이 회사마다 다 다른데 기준이 있겠냐고요? 없죠. 표가 있겠냐고요? 없죠. 지네끼리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말만 해도 돼. 어떤 서류, 양식 필요 없어. 근데 나름의 양식이 필요한 거죠. 나름의. 그래도 우리끼리 정해진 준칙이라는 건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이 공부했던 제조원가 명세서. 야, 이 정도는 만들어. 제품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그걸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 어떻게 얘를 원가를 쪼개고 더하고 할 건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명세서 정도는 만들어. 근데 그게 재무제표냐? 물어보면 아니죠.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재무제표에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죠. 언제 만들어요? 수시로 만들어요. 만들라고 할 때마다 만들어. 근데 만들라고 누가 할까? 요놈이 하겠지. 이런 애들이 하겠지. 지금 궁금해? 그러면 보여주고. 내일도 궁금할 거야? 그럼 내일도 보여주고. 미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그게 원가 회계고요. 마지막에 세무회계.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얘를 세무라고만 하지 회계라고 하냐?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10%가 과세가 되면 그걸로 끝나요. 그게 결국 분괴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죠.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주는 거잖아. 그럼 원천징수하는 거죠. 그러면 들고 있다가 세금을 내줘야 되죠. 예수금 잡아야 되죠. 돈이 나가죠. 분괴를 하죠. 자, 생각해봐요. 세무는 회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근데 세무하고 회계하고 누가 더 우선이냐? 사실 잘 보면 세무를 알아야 회계할 수 있어. 회계는 장부를 만드는 거잖아.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가 세금으로 빠졌는지를 알아야 장부를 가지. 세금을 몰라. 그럼 어떻게 장부를 만드나? 장부를 만드는 방법은 알아도 장부를 못 만들죠. 금액이 안 나오니까. 세율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껍데기가 되는 게 회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에서 세무 자격증, 세법을 안다. 그러면 좀 쳐주지 않나? 나 회계 되게 잘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회계 잘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수준이 낮으니까. 우리는 되게 어려운 건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빨간색 뭐 가계부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가계부 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회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분야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가계부 쓰는 정도를 회계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세금은 달라. 세금은 법이거든. 세법이거든. 그게 어느 정도 딱 이해가 된 사람은 얘가 어렵지 않은데 이걸 모르잖아? 그럼 절대 몰라. 거기다가 회계가 안 돼 있으면 세법도 몰라. 결국은 얘가 먼저인데 얘를 알아야 또 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세법이 되게 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세무회계입니다.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세무 2급은요. 다 나오는 거죠. 여기 재무입니다. 빠졌어? 전산 세무 2급은 다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과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하다 보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무보고를 외부에 보고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이거 만드는 거죠. 이거. 그럼 재무보고는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시험에 곧잘 나오는 게 사지선다로 예를 넣어서 이 중에 아닌 것을 비스무리하게 집어넣어. 첫 번째, 외부정보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투자나 신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죠. 미래의 현금을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는 5개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마지막은 주석이죠. 그리고 경영자가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A라는 기업에 대표가 앉아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의 딸내미야. 뭐 얼마 전에도 막 드라마 나왔잖아요. 대행사 이보영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 손자나 손녀는 실력이 빵이야 빵.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술 마시고 뭐 별짓거리 다 하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인이었으니까 그냥 물려받는 거죠. 그쵸? 뻥튀기 가게 물려받듯이.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 얘 입장에서는 지 회사야. 지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일해가지고 온 걸 물려받은 거야. 지 가족 회사거든. 근데 이 아래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한 결과물을 가지고 얘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닌가?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노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드라마가 그래. 하여튼 뭐 드라마가 다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스펙터클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자르고 외부의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 놔. 그게 이제 경영자죠. 그러면 그 경영자가 돈을 많이 받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뭐 한 거야? 야, 내가 전문적으로 경영할게. 그러면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해도 돈을 남길 건지를 내가 할게.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받을게. 그럼 얘가 나중에 뭘 책임져야 돼? 수탁 책임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죠. 잘못했으면 잘리는 거잖아. 그래서 회사가 막 경영자가 자기만의 평가를 높게 측정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도 많이 하죠. 도덕적 해이가 많죠. 이런 책임평가 할 수 있죠.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또 4개입니다. 이렇게 4개. 그러면 재무보고를 작성했을 때 최종 책임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지가 하는 거죠.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말문제로 시험에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회계정보는 질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회계정보라는 게 유용한 정보여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가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외부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요. 전년도 당기 같이 보여주죠. 왜 같이 보여주죠?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키려고. 재무제표가 어렵긴 한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이해 가능성을 높이면서 재무제표를 보여주니까. 대신 하나도 모르는 회자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해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야. 대부분 정보 이용자들.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현금이 뭔지, 유동이 뭔지, 비유동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완전히 까막눈이 재무제표를 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알지. 내가 이제 그걸 구분해 줄게. 이런 식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 정보여야 된다. 이 얘기는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측한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시점에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것도 나에겐 좋은 정보지. 그래서 예, 피, 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을 유지해주는 일반적인 보강적인 특성이냐.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드백도 해주고요. 적시성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예피적 이퀄 목적에 적합한 정보의 특성. 근데 반대로라고는 좀 그런데 재무제표가 그지 같으면 안 되죠. 그 그지 같다는 말은 믿을 수 없으면 안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예측에 대한 정보나 피드백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재무제표를 충실하게 표현했어? 오케이. 믿을 수 있는 정보. 중립적으로 했어? 치우친 거 아니야? 너 이익 많이 내려고 뻥튀기 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저 중립적으로 한 건데요. 그래? 믿을 수 있어. 세 번째. 동일한 내용을 10명의 전문인이 확인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 오케이. 인정. 검증할 수 있어? 그래서 중, 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 이렇게 불러요. 객관식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속성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거든요. 4번이 틀렸지. 얘는 신뢰성이니까. 외워야 돼요, 이건. 예피적 하나 세트로 외우시고요. 목적에 적합한 정보. 충중검, 충중검, 충중검 10번 하시고 충중검 해서 신뢰성. 그리고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는 거, 비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질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목적 적합성 3개 있는 거 설명드렸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가능성 누구나 읽었을 때 이해해야 된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위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고 비교 가능성은 다른 기업들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은 기업의 동일한 종류의 내용을 계속 같은 회계 처리로 이번 연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같은 방식으로. 왜냐하면 기간별 비교하려면 동일한 회계 처리를 적용했을 때 비교할 수 있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니? 좋은 정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질적 특성이 상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절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전산회계 1급 공부하셨다고 전제하고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험료를 기준에 4월 1일에 120원을 보험료로 현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년 3월까지야. 이때 120원만큼 현금이 나갈 때 이 현금 120만 원 나간 걸 비용으로 처리합니까? 자산으로 처리합니까? 결론은 뭘까요? 내 맘이지. 비용 처리해도 돼. 자산 처리해도 돼. 왜냐면 비용 처리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는 결산일이 있거든. 결산일에 비용 120원 중에 이번 연도 4월부터 이번 연도 12월까지 해당되는 9개월이죠. 그러니까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발생된 보험료는 단기 거니까 냅두고 이 중에 30원은 죽이자. 왜 죽여? 비용 죽여. 그리고 자산으로 돌려. 왜냐면 단기 게 아니거든. 이건 뭔데? 내년 거 먼저 준 거야. 성급비용이란 이름으로 처리해서 자산으로 잡아놔. 내년의 비용이야. 이건 내년 처리해야 돼.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발생주의 때문에요? 현금주의 때문에요? 보세요. 현금주의로 나갔다면 120원을 비용 잡고 더 이상 걔를 건드리지 말아야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성급비용을 대체하는 미경가분에 대한 걸 왜 비용에서 제거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이 불편한 일을 매번 기말에 하는 문제가 출제됐을까? 그쵸. 발생주의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발생주의로 의해서 했을까? 우리는 당해년도 손익을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단기. 근데 120원이 정말 단기 거예요. 120원 중에 90만 단기 거예요. 그쵸. 90만 단기 거예요.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단기라고 말하는 거는 X 1년도만 들어가야 돼. X 2년도 건 들어가면 안 돼. 싫어.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과 기간 동안 발생되지 않은 걸 분리해서 올해 것만 비용 잡고 내년 거는 자산 처리하고 올해 것만 수익 잡고 내년 거는 부채 처리하고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요? 발생주의 때문에. 그러면 현금에 120원 나간 걸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어때요? 그럴래요? 그게 현금주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발생주의로 처리합니까? 현금주의로 처리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나요?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회계는. 왜 그러냐?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야. 대부분은. 우리 건설 회계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지 완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5년 동안 건물이 빵이야. 5년 지나고 나서 그 연도에 건물이 완성돼. 그때 전체를 수익으로 잡겠습니까? 건설회계가? 그러면 뭐 회계 모르는 거지 뭐.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건물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행될 때마다 수익을 인식하는 걸 더 선호하는 거야.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삼성 거 생각해봐요. 삼성이 연차 재무제표를 한 번만 던져요. 중간에 만들어요. 왜 중간에 만들까요? 왜? 왜 진행 기준에 의해서 할까? 정확하지 않은데. 왜 돈이 나가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발생주의에 의해서 할까? 왜? 목적 적합한 정보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더 목적에 적합한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신뢰성은 무시하는 건가요? 물어보면 아니요. 신뢰성도 목적 적합성도 둘 다 중요한데 절충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 유가증권 왜 이렇게 합니까? 현재 가치가 그거니까. 옛날에 돈 주고 산 걸 가지고 계속 살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던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방식.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아닌 것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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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두 개를 묶어 놓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 표를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객관식 나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회계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만들어 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산출해야 되고 산출하다 보면은 돈도 들어간단 말이야.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결국에는 가치 평가를 했는데 가치 평가가 된 게 1억이야. 근데 1억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아, 이거를 재무제표에 보여주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을 산출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 업체가 나보고 달래. 내가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인 거 내가 알려줬다. 나 돈 줘. 30억. 그럼 여러분 30억을 들이면서까지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주식이라면 비상장 기업의 주식의 가치를 얼마짜리를 들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이직 거래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하러 해? 안 하면 되지. 이게 금액이 작고 얘가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40억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비상장 기업의 주가는 몰라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까. 서로 부르기 나름이야. 얘기해가지고 40억 줄래? 아니 20원 줄래? 뭔 소리야? 30억 줘. 아니야 10억 줄래?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거지. 여러분 기업이라는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존재합니까? 기업이 뭐예요? 안 보이잖아요. 삼성 보여요? 건물이 삼성은 아니잖아. 그치? 삼성전자의 제품? 그쵸? 삼성을 나타내주죠. 그러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무엇으로 설명할 거냐? 이씨가족? 제품? 기술력? 사실 무형 아닌가요? 법인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은 사람이기라도 하지. 법인은 그냥 설립이 된 거지. 법인이라는 인격을 부여받은 거지. 얘가 원래 존재하는 어떤 자연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이 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지출된 원가보다 반드시 그 효익은 커야 돼. 효익이 작아. 들어간 비용보다 효익이 작으면 그 짓거리는 안 한다. 그러나 이게 되게 애매한 이유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도 틀리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인식을 할 때, 야, 중요하면 인식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잡지 마. 사실 이것이랑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소모품 중에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다녔던 회사가 외식업체였어요. 프랜차이즈 외식업. 그러니까 이제 영양사들이 많아요. 영양사들이 각각의 지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영양사들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막 쓰레받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빗자루 이런 것도 소쿠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양사는 이번 달에 돈 주고 사도 이번 달에 비용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1년 동안 사용할 거니까 12개월 나눠가지고 매월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영양사가 바가지를 산 거야. 바가지가 이제 손잡이 달려있고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아, 손잡이 이렇게 달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생긴 거. 물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식당이니까 다 결국에 외식업체니까. 급식하고 막 이러니까. 사내급식, 학교급식 막 이렇게. 근데 바가지를 샀는데 10개를 샀나 봐. 그래가지고 얘가 10,000원짜리인가 10만 원이래. 근데 그 10만 원짜리 10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달에 비용 처리할 것이냐 12달 나눠가지고 감가할 것이냐를 논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에겐 중요해. 영양사분들에겐 중요해. 이게 관리 목적의 회계이기 때문에. 근데 재무회계로 왔어요. 바가지가 토탈 더해봤자 10만 원이에요. 10개예요. 하나당 10,000원밖에 안 해요. 얘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감가하는 게 맞아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느낌. 엄청 중요합니까? 아니요. 안 중요하잖아. 재무회계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관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자산 처리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얘를 비용 처리합니까? 아니 감가합니까? 그냥 비용이지. 누가 이걸 소모품이라는 미사용 자산까지 처리합니까? 정신 나가지 않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면 의사결정이 중요하면 인식한다. 중요하지 않으면 떨다. 근데 그 내용을 자산이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대체적으로. 비용 처리하면 자산처럼 오랫동안 사용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은 전산회계 1급 때 하셨을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는요. 기업의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 왜 가정이 필요하냐? 기업은 사실 실체하지 않아요. 없잖아요. 기업이 뭐냐? 너네 회사가 어떻게 생겼어? 3층에서 30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그 건물 지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실체가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 보겠다. 실체가 있다고 보자. 삼성전자가 실체가 있다고 보고 그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중단한다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전제한다. 계속 간다. 계속 가니까 감가상각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을요. 내년에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감가상각 왜 해? 올해 비용 떨고 말아야지. 그만둘 거잖아. 대손충당 왜 해요? 나중에 회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걸 또 기대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런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잡아? 계속 기업의 가정이니까. 자, 기간별 보고 과정을 가지고 가니까 존속기업을 1년 단위로 끊죠. 1년 단위로 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당해 연도가 생기는 거야. 당기. 그리고 전년도가 생기지. 그리고 다음 연도가 생겨. 그러면 당기는 당기 순이익만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전년도 비용 빼고 다음 연도 비용도 빼고 딱 단기 것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요 안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요. 기본적인 과정이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세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계는 현금주의에 인식하지 않아요. 무조건 발생주의야.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가지고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하진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발생주의인데 단 현금주의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하나의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의 이름이 뭐죠? 이름 그대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에 의해서 다시 작성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재무제표는 다 발생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다 발생주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중심으로 비용, 수익을 처리하지 않는 방식이죠. 두 가지 기준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 사실은.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 마지막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깔고 있어. 보수주의는 재무적인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는 관점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도 이익을 과대 계상한다면 외부정보 이용자 입장에선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가 아닌 이익은 인식을 안 하는 게 맞아. 괜히 과다하게 인식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난 내용에 대한 이익을 과대 계상해서 외부정보 이용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매우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이러는 경우가 이제 반대인 거야. 이익이 낮게 평가돼. 이익이 낳는다는 얘기는 뭐죠? 손실이 나는 거죠. 손실이 날 것 같은데 손실이 난 건 아니야. 날 것만 같아. 그런데 이익이 낮게 보고되는 방식은 손실을 인식하는 건데 손실을 인식하는 건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다고 봐요. 매우 보수적이야. 왜 보수적이라고 보냐면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의사결정할 때 반대적인 경향을 띌 수 있잖아요. 근데 손실이 날 거라고 예상해서 이익을 과소 계상했어. 근데 실제로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어떤 의사결정권이 훨씬 더 좋아 보이겠어요? 당연히 얘가 낫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 이 손실이 어마무시한 손실은 아닐 거고. 그래서 재무회계를 만들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재고자산 뒤에 공부하시면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시가법도 있고 저가법도 있는데요. 시가법하고 저가법은 달라요. 저가법은 낮았을 때만 평가해. 그러니까 맨날 손실이야. 근데 시가법은 올라도 평가해. 그러면 이익도 나와. 근데 재고자산은 시가법으로 평가를 안 하고요. 무조건 손실로 인식하는 결례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평가하도록 해. 이익은 못 잡아. 왜? 보수주의라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무적인 기초를 견고히 간다는 얘기는 과대 계상했다가 나중에 손실 나서 그거 뒤처리하다가 골머리 썩는 거 나는 방지한다.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있는 개념이 보수주의입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강의로
기본적인 전산 세무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설명과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좀 했는데 이번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객관식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앞에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문제로 싹 묶어가지고요. 잘못된 설명을 찾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셨다가 한 문제 정도 객관식을 건지기 위한 이 강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